선조 22년 10월 황해감사가 올린 비밀장계 한 장이 피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역성혁명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수많은 선비들이 죽어갔다. 조선조 최대의 옥사였다. 천하는 왕의 사유물이 아니고 모두의 것이다. 누구나 임금이 될 수 있다. 당시로선 지극히 불순한 사상이 역모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주모자로 지목된 사람은 당시 관직에서 물러나 있던 정열임. 하지만 그는 의문의 자살을 하고 사건은 조선 최대의 정치 미스테리로 남는다. 자, 이것은 의금부 안에 있던 추국청입니다. 우리에게 흔히 정열입의 난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연루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국문을 당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이곳에는 비명소리와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고 또 죄수들은 이 귀신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조선의 형법제도는 보통 3심제였는데 이 역모 사건만은 예외적으로 단심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갖은 고문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이 그 자백을 받아내는 데 사용했던 그 신장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보기에는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참나무나 박달나무와 같은 그런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져서 이 몇 대만 맞아도 이 피와 살이 튑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 30대 이상은 못 치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 역모 사건에는 이런 제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 역모 사건에는 주로 이 곤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가 사용이 됐는데 지금 보시는 이것은 대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곤은 길이가 168cm, 또 넓이가 13cm, 이 두께가 1.8cm입니다. 또 이 중곤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무거울 중자의 이 중곤은 이 대곤과 비교해 봤을 때 자, 조금 더 길고 좀 더 무겁습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들기에도 이 버거울 정도인데 이렇게 죄인을 형틀에 묶어놓고 팔다리를 묶어놓고 이것으로 자백을 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이 매를 맞다가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매질을 해도 자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무릎을 짓누르는 지금 그림에 보시겠지만은 이런 압슬형이 가해졌습니다. 이런 널판지 위에다 사기 이 조각을 깔아놓고 그 위에 무릎을 꿇리고 이 무거운 돌덩어리를 얹어 놓았습니다. 또 때로는 사람이 올라가 밟기도 했다는데 6사람까지 올라가서 밟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낙형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화로에다가 이 벌겋게 달군 이런 인두로 이 사람의 발바닥을 치지는 것입니다. 참 이런 고문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런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 이 정열입 사건에는 이 연루돼서 고문을 당하다가 죽거나 또는 사형을 당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조선의 4대 사화로 죽은 사람의 숫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선비는 물론이고 노비, 평민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서산대사나 사명대사 같은 그런 유명한 승려들도 연루가 돼서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정열입 사건에 연루가 된 것일까요?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400여 년 전의 사연이 이곳에 간직돼 있다. 광산 이씨 가문의 후손 이재수 씨. 그는 소중하게 보관해 오던 고문서 한 장을 내놓았다. 정여립 영모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 년 뒤 1610년에 작성된 유서였다. 정여립 영모 사건에 연루돼 멸문지화를 입고 밀양 이씨 행세를 하며 숨어 지내야 했던 가문의 내력이 적혀 있다. 작성자는 사건 당시 9살의 어린 나이로 화를 피해 어머니와 함께 도망갔던 이원경. 어머니는 굶어서 돌아가시고 거지 행세를 하며 혼자만 살아남았다. 이원경은 나주로 피신해서 상민과 결혼, 밀양이씨 이정신으로 신분을 위장한다. 하지만 30살이란 젊은 나이에 몸져 눕는다. 그는 죽기 한 달 전 3살 박이 어린 아들에게 전해달라며 처가의 친척에게 이 유서를 구술한다. 유서가 발견된 것은 1860년대 전염병이 한창 나돌던 때였다. 집안에서 오래된 물건을 찾아 태우라는 무당의 말을 듣고 버려둔 장롱 한 귀퉁이에 붙어있는 이 유서를 발견한 것이다. 귀신이 있는 그것이니까 불태워버리라고 그런 것인데 홍캣도 그 어쩐 머리를 오랫동안 그냥 보거나 내용이나 보고 태워버리자. 그래가지고 봐서 헌디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한빛 쪽에 가서 두드러우면 뭐 있으니까 그걸 뜯어보니까 거기서 유서가 들어있더라. 아까 보신 유서가 그 유서입니다. 농안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부를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러면 240년 동안 일한 것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순전한 밀양리가로해서 행사를 하고 결혼도 하고 그 집안에서만 산 것입니다. 어디 가도 못 오고. 것이가 이원경이 도망을 간 이유는 아버지 이급의 동생 이발 때문이었다. 이발은 영모의 주모자로 지목된 정여립과 절친한 사이였다. 하지만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던 그가 영모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빌미는 정여립과 시국을 비판했다는 것이었다. 이발은 귀양을 가다가 잡혀와 고문 끝에 죽었고 나머지 형제들도 영모를 부인하다가 죽었다. 여든이 넘은 이발의 노모는 앞설 형을, 아버지의 억울함을 호소하던 아이들도 매를 맞다가 죽었다. 영모에 대한 수사는 상식을 초월했다. 사건의 여파는 이곳 한평의 조용한 제동마을에까지 불어닥쳤다. 당시 이곳에서는 호남의 대유학자 정계청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50대) 후반의 그는 조정에서 내리는 관직을 사양하고 학문에만 전념했다. 지금도 소중하게 보관되고 있는 정계청의 우등록. 임금이 읽어보고 칭찬하자 홍문관에서 귀하다는 먹감나무를 전국에 수소문해 목 한 본을 만들었다고 한다. 81살 때 쓰신 그림이다. 굉장히 그런데 인근에 살던 정여립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영모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돼 화를 입는다. 이제 정여립의 집터를 보아주었다. 이 양반 역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뭐 타당이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이분 그 서재를 해가지고 편지가 2통이 나왔어요. 거기에 도를 아는 사람이 당신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가지고 크게 그 얘기를 했었죠. 정계청은 예의상한 말일 뿐 정여립과 동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유배당하고 2달 만에 죽었다. 화는 마을 전체에까지 미쳤다. 정계청을 따르던 제자 50명이 죽고 20명이 유배당했다. 남아있던 400여 명도 과거 응시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제 권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다 이제 떠났어요. 그런 게 이제 마을도 이제 비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그 배설길도 막히고 그 순환을 겪게 거기서부터 됩니다. 어이없게 희생된 사람도 많았다. 안질 때문에 오해를 받아 죽었는가 하면 관기와 헤어지면서 흘린 눈물이 화근이 돼 영모에 물리기도 했다. 정열이가 글도 잘하고 하니까 백유양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그리 보내면서 참 당신 아들처럼 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역적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역적한테 내 아들을 네 아들처럼 생각해달라 말할 수 있느냐. 근데 옛날에 자식을 보낼 때 그렇게 해요 다들. 근데 그래가지고 몰아서 다 죽인다든지. 주모자 정여립의 시신은 만조백관이 보는 가운데 능지처사됐다. 그 부모와 자식들도 모두 교수형을 당했다. 조선 전체가 공포 분위기에 휩싸였다. 날조된 유언비어 때문에 희생되는 사람들도 속출했다. 도동서원에 위패가 모셔져 있는 최영경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가 옥에 갇히자 천여 명의 선비들이 모여들었을 정도로 최영경은 학문과 덕망이 높았다. 그는 소문으로만 떠돌던 정여립의 부하 길삼봉이란 누명을 썼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길삼봉에 대한 어떤 그 진술도 그 용모에서 아주 그저 수염이 그 허옇고 이제 그 아주 수척하다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아주 살이 쪘다라는 그런 진술도 있었고, 나이에 대해서도 30세다, 50세다, 60세 이렇게 다른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는 것도 전주다, 나주다, 진주다 이런 여러 어떤 정황들이 이 다른 어떤 진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0세에 수염이 허옇고 수척한 노인이다라는 어떤 진술만 이 증거로 채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실존 인물 최영경의 어떤 용모와 나이가 닮은 바로 그런 증거만 채택함으로써 이 최영경을 옥사에 연루시키려 했던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 짜맞추기식 수사로 이 최영경은 희생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영경은 국문을 받던 중 옥사했다. 독살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확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고 희생자들 중 가장 먼저 명예가 회복됐다. 16세기 후반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3년 전 이렇게 정여립 영모 사건은 조선 사회에 광풍을 몰고 왔다. 그 회오리는 이름 높은 학자에서 이름 없는 백성에 이르기까지 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렇게 정여립과 알고 지내거나 또는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영모 가담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옥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정여립이 그런 정도로 위험한 인물이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사람이 바로 정여립, 이 영모의 주모자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전주에서 이 명문으로 꼽히는 동래 정씨 가문에서 태어나 22살에 문과에 급제하고 성균관 학이후 또 예조 좌랑, 홍문관 수찬 등을 지냈습니다. 이 정사인 실록에 보면 이 자신을 조정에 천거한 율곡 이의를 비판한 것이 이 선조의 진노를 사서 관복을 벗었고 또 그 사건 이후로 벼슬길이 막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앙심을 품고 천민이나 승려 등 이 사회 불만 계층을 규합해서 영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여립의 어렸을 때 일화가 또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여립이 이 7, 8세 되던 무렵 이 동네 아이들과 놀다가 이 까치 새끼를 부리부터 이 발톱까지 아주 토막을 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희증은 노하여 이게 누구의 짓이냐고 묻자 한 여종이 그 연유를 일러 바치게 됩니다. 아버지 희증은 노하여 여립을 크게 나무랍니다.
그날 밤 이 여종의 부모가 출타를 하고 이 여종이 혼자 잠을 자고 있을 때 여립은 이 여종의 배를 칼로 찔러서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모자에게는 늘 이런 식의 일화가 따라다니긴 하지만은 참 대단한 악평입니다. 하지만은 이와는 반대로 또 호의적인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조선 초부터 인조 때까지의 야사가 수록되어 있는 이 대동야승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정여립은 넓게 보고 또 잘 기억하고 그 논의가 격렬해서 거센 바람이 이는 듯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율곡 이인은 호남에서 학문하는 사람 중에 정여립이 최고다라고 극찬한 바가 있습니다. 잔인무도한 반역자, 방람강기한 대학자. 자, 이 둘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정여립의 진짜 모습일까요? 정여립의 흔적을 찾아가 봅니다. 관복을 벗고 낙향한 정여립이 털을 잡은 곳. 이 일대는 지금까지 다양한 민간 신앙이 상행할 정도로 예로부터 명당으로 손꼽혀왔다. 미륵신앙의 본거지 금산사가 근처에 있고 증산교의 본부 건물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강증산이 돌을 깨쳤다는 대나무 숲터 얘기도 전해진다. (30대) 중반의 정여립은 이 일대에서도 이름난 명당 제비산자락에 집을 짓는다. 400년 전 정여립의 집이 있었다는 곳. 아, 여기도 있고. 아, 굉장히 돌들이 크네요.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에게 정여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온 최순식 씨는 이곳을 정여립의 집터라고 확신하고 있다. 여기 기와도 있네. 기와장은 정여립이 집터에서 나온. 그러면 여기가 다 집터였다고요? 그렇죠. 정여립이 집터가 네. 여기도 이고 저쪽 건너온덕이었었어요. 아, 저기까지. 네, 여기는 사람채고. 예.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이곳은 흉가터로 알려져 사람들이 접근하기를 꺼렸다고 한다. 반임자가 따로 닮아요. 그래서 저쪽 반임자가 이것을 밭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와서 답사해보고 이게 정여립이 집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보존을 해야 한다. 기와가 수막새거든 이것은. 안에 이게 별이 이렇게 7개가 있더라고요. 7개의 별까지 새겨진 범상찮은 기와. 명문가인데다 재력도 상당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관직을 떠났지만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멀리서 선비들이 찾아오고 인근 수령들도 앞다투어 그를 방문했다. 사람들이 오면 중국에서 들여온 천문학과 풍수지리학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기도 했다. 이렇게 정여립의 행동은 보통 사대부들과는 다른 점이 많았다. 지금도 효험 있는 기도처로 유명한 제비산 중턱의 치마바위. 그는 이곳에서 천일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시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자주 했다고 한다. 천하는 곡물인데 어찌 주인이 있겠는가. 누구든 능력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이런 언행은 당시의 흐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풍수라든가 천문지리에 해박하였다거나 아주 이제 병법에도 일각에는 있었다는 등 당시 어떻게 보면 국시였던 정통 주자성리학의 흐름과는 아주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사상을 소지한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나아가서 천하에 어찌 일정한 주인이 있으리요라는 어떤 파격적인 주장을 할 만큼 아주 이 일탈된 사상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런 어떤 정여립의 어떤 급진적이고 이런 진보적인 어떤 그 사상 성향에는 보다 어떤 현실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좀 자유롭게 사고하는 그의 어떤 그 의식이 많이 이렇게 내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여립은 점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간다.
옛날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산속의 섬으로 불린 죽도. 그는 이곳에 사당을 짓고 양반, 상민, 천민, 승려 등 신분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모아 학문을 가르쳤다. 그래서 죽도 선생으로 불리기도 했던 정여립은 다른 한편으론 무예를 가르치는 데 힘썼다. 죽도 뒤편으로 덕유산 줄기를 타고 내려온 천반산. 가파른 능산을 1시간 정도 올라가면 정여립이 활쏘기와 무술을 가르쳤다는 곳이 나타난다. 이 일대에서 화살촉과 커다란 솥이 발견되기도 했다. 무려 600여 명이 대동계란 이름으로 한 달에 한 번 이곳에 모였다고 한다. 이곳이 그 천반산인데 평평한 곳이 한 5천여 평이 됩니다. 지금은 나무가 가득 차 있지만 굉장히 편편한 산이거든요. 이곳에서 대동계를 만들었었던 정여립이 대동계원들과 같이 군사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활쏘기나 진법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정여립이 가산을 털어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대동계의 위력은 대단했다. 1587년 정예외변 당시 전주부윤 남원경이 도움을 요청하자 정여립은 하루도 안 돼 군사를 모아 왜구를 격퇴했다. 대동계는 주목의 대상이 됐다. 선비 위주로 모였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신분 계층이 다양했단 말이죠. 이제 가령 중도 들어가 있고 술사도 들어가 있다 그러고 좀 천민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좀 범상치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벌써 이건 불손한 겁니다. 정여립처럼 어떤 이런 카리스마와 이런 리더십을 갖춘 이런 지식인이 당시 어떤 그 지식인의 행동 반경이 아주 좁은 사회에서는 금방 이렇게 포착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그런 정여립의 뛰어난 자질과 능력이 이 정계에 있어서는 아주 어떤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체제에 대한 불만, 강한 리더십, 그리고 관군을 능가하는 군사력. 이렇게 영모주모자로서 필요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던 정여립. 실록에 의하면 그는 대동계원을 모아 치밀하게 거사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민심을 이반시키기 위해 역상혁명은 필연이라는 도참서를 세간에 유포시킨다. 실제로 당시 백성들 사이에선 목자망 존읍흥, 즉 이시왕조가 곧 망하고 정시가 새로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기록에 의하면 선조 23년 정월 전라도와 황해도에서 일시의 군사를 일으켜 한강까지 올라가 서강창을 습격, 군량미를 확보한 뒤 홍제원의 진을 친다. 팔도물산이 올라오는 수로를 차단하고 성안에 자객을 들여보내 병조 판서와 금부도사를 죽인다. 그리고 민심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안으로 진입한다는 거사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획이 사전에 탄로가 나고 조정에선 즉시 체포령을 내린다. 뒤늦게 이 소식을 안 정여립은 죽도로 도망가다가 천반산 중턱에 몸을 숨긴다. 그리고 이 작은 굴에서 최후를 마친다. 당시 그를 뒤쫓았던 민인백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정여립의 시신은 한양으로 압송됐고 영모의 주모자로 능지처사된다. 그런데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영모를 꾀한 정여립이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교 경전은 물론이고 풍수와 천문 등 이 다양한 학문에 능통해서 학자는 물론이고 벼슬아치들에게까지 두루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 정여립. 게다가 그는 하층민은 물론이고 무사들을 대규모로 조직할 정도로 강한 리더십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여립이 영모를 했다면
왜 싸워보지도 않고 자살을 했을까요? 사실 이 처음에 이 조정의 중신들은 이 정여립이 역모를 했다는 사실을 믿질 않았습니다. 정여립이 서울로 올라와서 이 결백을 주장한다면 다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과는 달리 이 정여립은 도망을 가다가 자살을 해버린 것입니다. 또 자살을 한 것이 역모를 시인한 증거가 돼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는 그런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17세기에 쓰여진 이 당쟁에 관한 책 동서만록에 보면 정여립은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타살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여립이 이 진안 죽도에서 놀고 있을 때 이 선전관과 현감 민인백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를 포위해서 때려 죽였다. 즉 누군가의 치밀한 사전 각본에 의해 정여립을 죽이고 역모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정여립 역모 사건 자체가 조작된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학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정여립 역모 조작설을 주장하고 있는 이희권 교수. 그가 정여립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자신의 고향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이었다. 자료를 검토할수록 조작의 의혹이 짙어졌다고 한다. 특히 정여립이 싸워보지도 않고 자결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가적인 힘을 기울여 찾아봤어도 역모를 증언할 만한 한 편의 문서도 발견하지를 못했으며 한 점의 병기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정여립이 모반을 위해서 대동계라고 하는 무사집단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 무사집단은 어디 갔으며 뭘 하기 위해서 언제 쓰려고 놓아둔 채 도망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외구가 쳐들어왔을 때 지방관의 요청에 의해서 실제로 나가서 이제 외구로 물리쳤다 하는 점인데, 이 점은 다시 말하면 당시 대동계가 어떤 숨어있는 비밀 조직이 아니라 지방관이 그 실체를 알고 그 필요할 때 요청할 정도로 이제 공개돼 있었던 그런 조직이었다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부분 연루자들의 무고함이 밝혀졌기 때문에 정여립의 역모 실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모순에 부딪힌다. 작관 원로 사학자 김용덕 교수는 또 다른 각도에서 조작설을 제기한 바 있다. 정여립의 도주 행적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역모가담의 증거가 됐던 서신. 실제로 정여립이 역모를 꾀했다면 도망가면서 서신을 불태웠을 것이란 점. 또 정여립이 체포령을 피해 도망간 곳은 그의 연고지로 이미 잘 알려져 있었던 죽도였고, 게다가 자신의 행방까지 알렸다는 점 등이 역모 주모자로선 비상식적인 행동이란 주장이다. 흔히 가사문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지만 당장의 한복판에 서 있던 송강 정철. 정권에서 밀려나 있던 그는 정여립의 역모 고변이 있던 날 밤 아들의 초상을 치르고 있었다. 소식을 듣자마자 송강은 입궐을 서두른다. 또한 아무도 정여립의 역모를 믿지 않던 상황에서 벌써 정여립이 도망갔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
김장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송강은 입궐에서 선조를 독대했다. 곧이어 수사 총책임자가 동인이었던 정언신에서 정철로 교체됐다. 서인의 영수였던 정철은 옥사의 확대에 나섰고 그 배후엔 당시 제갈공명에 비유되던 송익필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한간에선 송익필에 의해 사건이 사전에 기획되고 정철에 의해 실행됐다는 설이 나돌았다. 송익필의 동생인 송한필이 그 자기 부하들을 전라도 지역으로 보내서 이제 정여립이 성인이다 내지는 정씨가 왕이 된다라는 말을 조직적으로 퍼뜨렸는데 이러한 말들이 나중에 그 정여립이 영모를 일으켰다라고 인정되는 아주 중요한 증거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이 송씨 형제가 배후에서 이 사건을 조종했다라는 그 동인들의 시각은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습니다. 당시 전국은 동인의 주도하에 있었다. 하지만 동인의 유력 인사들이 정여립 영모에 연루돼 화를 입고 서인이 정권을 장악했다. 5년 전부터 전국을 동인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동인에 속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여립이나 또 당시에 많은 피해를 입는 그 대부분의 인사들이 동인인데 그 난에 그 사이에 가담할 리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분명히 모욕이고 왜곡 날조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선조는 이 사실을 알면서 방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선조는 중종의 손자이자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로 명종이 후사 없이 죽자 조정에 의해 추대된 임금이다. 따라서 정통성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선조는 당시 동서붕당 대립구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옥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선조의 태도가 돌변했다는 사실로도 짐작된다. 훗날 선조는 정철이 제멋대로 무고한 사람들을 연루시켰다며 그를 강제로 유배시킨다. 선왕의 유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임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당한 이제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조와 신하 사이에는 예전에 갖고 있던 임금과 신하 사이와는 좀 다른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선조로서는 정여립 사건이 발생하자 이제 이 사건을 이용해서 이제 임금과 신하 사이의 관계를 이제 분명히 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로 이용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 그동안 10여 년 동안 집권하면서 세력이 강대해진 동인들의 세력을 이 정여립 사건을 이용해서 이제 약화시키고 붕괴시킨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근거들에 입각해 정여립 영모 조작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조선조 내내 반역자로 지목돼 족보에서도 지워진 정여립. 그는 정치적 음모에 걸린 희생양은 아니었을까? 보신 것처럼 이 정여립의 영모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모의 진위 여부를 명백히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 기록이 임진왜란 때문에 유실이 됐고 또 정여립의 저술이 모두 불태워졌기 때문입니다. 또 이 후대의 기록들을 보면 동인 입장에서 쓴 것과 또 서인 입장에서 쓴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록을 근거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모 여부에 대한 그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여립이 자주 했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지금 보시는 이것은 정여립이 자주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천하는 공물이니 어찌 일정한 주인이 있을 수 있겠는가? 또 여임금도 순임금도 그리고 우임금도 이 왕위를 세습하지 않고 서로에게 물려주었으니 그들은 성현이 아닌가? 또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 말은 이 왕촉이 죽음에 임하여 한 말이지 성현들의 통론이 아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누구를 섬긴들 임금이 아니고 누구를 부린들 백성이 아니겠나. 왕위 세습을 부정하고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은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겠지만 당시로서는 지극히 반체제적인 그런 발언이었을 텐데. 자, 우리 신봉영 교수님, 정치사학을 전공하신 분으로서 당시 이런 말을 한 이 정여립의 사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컨대 왕이 무능했다거나 왕이 부패했다거나 왕이 포악했을 적에는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정치사상사의 오랜 화두가 되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왕권의 교체가 민중으로 넘어갔던 것은 서구 사상사에서는 1649년에 있었던 오리버 크로멜의 청교도 혁명이 최초였습니다. 정여립과 오리버 크로멜을 비교해서 설명한다면 아마도 정여립은 오리버 크로멜보다 60년 앞서 살다가 공화주의자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 사상사적으로 볼 때 이 정여립은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였다는 말씀이군요. 시대를 앞서갔다. 그렇다면 이 정여립이 이 영모의 계획을 했든 하지 않았든 그가 품은 사상 자체가 당시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 때문에 정여립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분상으로도 기득권층이고 또 관직은 물러났지만 고향에서 나름대로 편히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정여립은 왜 그렇게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정여립의 집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금산사. 대표적 미륵도량인 이곳엔 당시 백성들의 고통이 서려 있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을 열어준다는 미륵. 당시 백성들은 이 미륵신앙에서 구원을 찾았고 현실은 절망적이었다. 세금은 과중했고 관리들은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 백성을 위한다던 건국 초기의 명분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다. 세금을 피하려고 노비를 자청하거나 유랑 생활을 하는 양민들이 부지기수였다. 붕괴 직전에 이른 조선의 현실. 그 심각성은 고치려 해도 이미 때가 늦은 것 같다는 당시 서인들의 상소문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박납업자들로부터 농민들이 사가지고 납부를 하는 것만 국가에서 받아줬는데, 이 경우 이 박납업자들이 파는 가격이 높은 것은 정상가보다 30배에 달한다 하는 그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농민들이 공납의 폐단과 이 박납업자들이 중간 농간에 의해서 겪는 그런 고통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여진족이 여러 차례 침략을 해와서 마치 그 기록에 보면 나라가 많은 듯한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일본에 대한 임진왜란은 우리가 선조 22년 1590년 났습니다만 이미 한 10년 전부터 율곡이 10만 양병설을 얘기할 때부터 아마 예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곡뿐만 아니라 당시 지식인들이라면 일본이 조선을 범할 거다 하는 것은 거의 예측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국외적으로 대단히 위기 상황에 처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한 지식인들이 있었다. 당시만 해도 호랑이가 출몰했다는 지리산자라. 가산을 모두 아우에게 물려주고 이곳에 들어온 남명 조식이 그 중심 인물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정여립 사건에 연루됐던 최영경, 정인홍 등 150여 명의 제자를 키워냈다. 그는 일부 보수적 살인파들이 훈척과 결탁하면서 가문과 파벌의 이익을 챙기는 등 변질돼가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말로는 맹자, 공자를 논하면서 실제로는 유교적 통치 이념의 근간인 민본 사상을 도외시하는 정치인들에게
남명은 백성들의 현실과 체제의 모순을 직시할 것을 요구했다. 당대의 기대성과 이황이 함께 벌이던 이기 논쟁을 이론을 위한 그러한 이론 같은 것, 학문을 위한 학문은 전혀 무용하다 이렇게 보면서 사실 쇠소응대, 그러니까 물 뿌려 썰고 응하고 대답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천리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기세도명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속이고 이름을 도적질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매도하면서 강하게 실천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남명은 나아가 물이 있어야 배가 떠다닐 수 있듯이 권력은 민중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따라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임금은 쫓겨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민중 중심적인 개혁 사상과 실천 태도는 그 제자들에게 이어진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학문에 개방적이었던 남명은 일찍이 위침을 예견하고 제자들에게 병법을 가르쳤다. 임진왜란 당시 무력한 관군을 대신해 의병을 일으킨 제자들이 50여 명에 이른다. 학문의 개방성입니다. 그러니까 주자 승리학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중심에 두면서도 소위 이단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장 사상을 탄력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정여립 역시 맨 처음에는 서인, 율곡을 추종하는 그 서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인 쪽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그러한 성향을 보이게 되는데 그러한 실천적인 어떤 성향 또는 박학풍 내지 주자학을 고립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의 탈피,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사상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남명 사상과 일정하게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지리적 여건상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더욱 개방적이었던 개성 일대의 화담 학파 역시 당시 개혁을 주장하던 지식인들이었다. 여기에는 토정 이지함을 비롯해 정여립 영모에 연루돼 죽은 이발과 정계청 등이 속해 있었다. 화담학파의 경우에는 신분적 개방성이 아주 돋보입니다. 이 공사천이나 이런 서울들 자식들까지도 이렇게 직접 가르치고 하면서 어떤 신분에 대한 개방성을 보였던 그런 모습이라든가 또는 이재환과 같은 인물이 배출되어서 이 명문가의 후손이면서도 아주 이 거지들에게조차 이런 그 혜택을 베풀어주는 이런 모습들, 아주 어떻게 보면 민중지향적인 이런 흐름들이 사실은 어떤 이 상당히 조선 중기의 사상계의 하나의 그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당시의 개혁 세력들은 유교의 근본 정신 속에서 개혁의 방향을 찾고자 했다. 그 핵심 사상이 사서 중 하나인 예기 언급된 대동이었다. 정여립이 사용한 대동계란 이름도 여기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높다. 천하는 공물이라는 정여립의 말도 발견된다. 역대 제왕들이 마치 나라를 자기 사적 소유물인 것처럼 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이 독탄에 빠지고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된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여립의 그 대동이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어떤 이상형 형태가 아니라 사실 또 어떤 의미에서 과거의 그 유교의 상고주의에 입각해가지고 그것을 본받아가지고 현실을 갖다 보다 좀 더 나은 세계로, 대동의 세계로 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현명한 자를 뽑아서 말하자면 지도자로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천하가 하나의 그 개념이다. 공것이다. 공공의 것이다. 천하위공 이런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약자나 병자, 과부 이런 사람도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복지 내지는 사회보장 이런 쪽으로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적에 대단히 그 평등지향적이고 정치적으로 보면 공화주의적인 요소, 조금 비약을 하자면 사회주의적인 요소도 약간 있고. 16세기 후반 조선에는 백성을 위한 개혁을 주장하고 평등이 실현되는 대동세상을 지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당시 조선은 안으로는 사회 경제적 모순이 골물대로 골마 있었고 밖으로는 외와 여진의 침략이 예고되는 등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체제를 개혁해 보려는 진보 세력과 기존의 질서를 더욱 강화하려는 보수 세력이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기축옥사 정여립 사건이 터지고 개혁 진보 세력은 일거에 거세가 된 것입니다. 이런 개혁 세력의 거세로 조선은 스스로 자기 모순을 치유할 기회를 잃어버렸고 3년 뒤 임진왜란이라는 전면적인 국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정여립 사건은 명분과 신분 질서를 강조하는 경직화된 사회 속에서 이에 맞서려고 했던 신진 살림들의 고민과 모색, 그리고 현실적 패배를 보여주는 일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정여립 사건의 끝은 아닙니다. 늦은 밤 개인 병원의 한켠. 400년 전의 정여립 영모 사건은 아직도 이곳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45세 나이에 대학원에 진학,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정회수 씨. 동네 정시인 그는 정여립 사건의 진상규명을 필생의 과업으로 여기고 있다. 언젠가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서 그 일 때문에 지난 400년 동안 불명예스럽게 있었던 모든 분들이 다시 명예를 되찾고, 그리고 그 진상을 통해서 후대인들이 어떤 교훈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러면 상당히 좋겠지요. 그것이 바람이기도 하고요. 정여립 사건으로 동네 정시 일가는 고향에서 쫓겨나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조상들의 무덤은 모두 파헤쳐져 다른 곳으로 이장됐다. 하지만 당시 흔적은 확연히 남아있다. 공덕을 기리는 비석은 동강난체에 쓰러져 있고, 평평했던 조상 묘지는 봉분이 파헤쳐지면서 흙이 없어져 계단식 지형이 돼 있다. 당시 목이 잘려나간 석상은 시멘트로 이어붙인 자국이 선명하다. 머리 부분은 웁기 때문에 머리 부분을 다시 돌로다 깎고 또 세면으로 웁서서 또 만들어서 위에다 저기 떼어서 붙여놨고, 지금 현재 비문 훼손된 것은 그냥 봉분 앞에다 상돌식으로 저렇게 그냥 놔둔 상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계단식으로 된 건 왜 그래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건 흙이 모질랐기 때문에 인력으로 흙을 보강해 채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인원은 없고 또 그 충북 그 멀리서 자손들이 와서 산소를 손을 보다 보니까 계단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평평했었죠. 평평했었죠. 예. 당시 영모 사건 수사에 직접 참여했던 이항복이 남긴 이 시인은 어느 누구나 억울함을 대변해 줄 수 없었던 공포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연루자들 대부분이 후대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정여립 가문만은 예외였다. 그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조차 금기시됐다. 정여립이 속한 문종 전체가 수백 년 동안 족보에서 누락됐다. 정여립이 태어났다는 완주군 월암리. 여기 있네요.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지방관리들의 송덕비가 발견되는 것으로 봐 당시 교통의 요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 지금 논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정여립의 집터였었죠. 정여립이 능지처사된 후 조정에선 집터를 송두리째 파내고 그것도 모자라 물을 채워 연못으로 만들었다.
풀 한 포기도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징벌이었다. 연못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지명에서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팥소고 이 봉우리는 팥소봉, 이 들판은 그 팥소들, 여기 그 모랭이 돌아가는 데는 팥소 모랭이, 그리고 또 밑에는 팥소 보라고. 그러니까 500여 년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얘기가 지금까지도 지명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팥다, 팥소. 파가지고 쏘를 만들었다. 그래서 아예 그 역적무를 했던 사람의 흔적을 다 없애버렸다. 그 얘기죠.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 남겨진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논 한가운데 솟아있는 말무덤은 정여립이 실수로 죽인 자신의 용마를 애석해하며 여기에 묻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아직도 보존돼 있고, 조상들의 사당터에는 절을 세워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 양반이 때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참 일을 못하고 이렇게 못하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육장 원한이 있죠. 예, 그러네요. 그래서 원을 못 풀고 가셨다 싶어서 육장 생각을 하고 위로를 하고 그러죠. 어렸을 때 동네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윷놀이를 한다든가 명절에 모여서들 놀다가 시비가 생기잖아요. 시비가 생겨서 그냥 올려져 가지고 뭐 동네 사람들 말기도 안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어렸을 때 들으니까. 아, 이거 정여립이 데리다가 시비 결의하겠구만. 당시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정여립이 죽지 않고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았다. 그것은 또 다른 정여립에 대한 민중들의 염원이었다. 정여립의 개혁 사상은 훗날 실학에 이어진다. 16세기 후반에 진보적 살인들이 그랬듯 이들은 다양한 문물을 수용했다. 정약용의 경우 천주화까지 받아들일 정도로 주자 성리학적 이론으로부터 자유로웠다. 그리고 거중기가 말해주듯 그 핵심에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 모색이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정약용은 무력에 의한 정권 교체도 그것이 백성의 뜻이라면 정당한 것으로 봤다. 더 나아가 그는 근대 민주주의와 거의 유사한 정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민중에게 도움이 주는 행태의 리더를 처음에 뽑았다. 처음부터 임금이 있고 황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도 구장을 뽑고 그다음에 면장을 뽑고 군수를 뽑고 사실 또 대통령 뽑는 그런 행태 이야기를 당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천하유공적인 사상, 다시 얘기 연편에 나오는 대동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정여립이 얘기했고 또 다산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전쟁하고 그대로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임금은 하늘이 낸 것이고 백성은 임금의 것이었던 당시 조선사회.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그 속에 안주했지만 동시에 민본주의적 개혁을 주장한 선구자들이 분명히 존재했다. 정여립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다. 이제 정여립은 실패한 반란의 우두머리가 아닌 민본주의적 개혁의 선구적 지식인으로 기억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시대를 앞서갔던 정여립의 혁신적 사상과 실천은 근대에 와서야 재평가되기 시작합니다.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는 이 정여립을 400년 전에 군신 강상론을 타파하려 한 동양의 위인으로
민양론을 저작한 루소와 견줄만 하다. 하지만 루소와 같이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은 이 루소의 사상은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졌지만 정여립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초상화는 정여립의 실제 얼굴이 아닙니다. 그의 후손들이 이 정여립의 기상을 미루어 짐작해서 상상으로 복원한 얼굴입니다. 지식인으로 일신의 영달을 쫓지 않고 사회의 모순을 고민했던 정여립. 자기가 선자리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던 정여립. 그의 정신이 오늘 이 사회에서 바로 이 초상화처럼 복원되기를 기대해 봅니다.